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곤 하죠. 한치 앞을 모르기에 때로는 무섭게만 느껴지는 게 인생이고, 때로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한 순간부터 그동안의 제 아픔과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하던 아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뭐든 다 해주겠다고,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시작했던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아내에게 매일같이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였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고 마음을 다잡고 임신 시도를 한 끝에 저희에게 행복이 찾아와 주었고, 그게 지금 제 아들입니다. 제 팔뚝만한 이 작은 아이를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보살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평소와는 몸이 다르다며 고통을 호소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불안했지만 초조한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의심되는 질환과 그에 따른 검사들을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워낙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아내라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겠지 예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유방암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말이 너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말도 안 된다며, 다 괜찮아질 거라며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견뎌내려고 노력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저희에게 그렇게 길게 주진 않더라고요. 야속하게도 아내를 너무 빨리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한 채 당장 저 핏덩이를 엄마도 없이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엄마가 없는 걸 아는 건지 달래도 주고 안아도 주고 다 해봐도 숨 넘어갈 듯 울기만 하던 아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때로는 밉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아빠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 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성격에도 안 맞는 애교를 아들에게 부려보기도 하고 정말 별짓 다 하며 키웠습니다. 정말 밝은 아이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쯤 저도 아들도 이제는 이 삶이 안정이 되고 편하다고 느껴지면서 저는 저희가 사는 지역인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주기적으로 고아원에 가서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다녀오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두고 오는 아이들이 아른거리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뭘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간다고 하면 우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켠이 참 아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살짜리 여자아이가 눈에 참 밟혔어요. 여러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상황에 늘 제 옷깃을 잡고 조용히 바라만 보던 아이는 왠지 모르게 너무 짠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솔직히 그 아이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더 자주 고아원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처럼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입양을 갈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뭔가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저 아이를 보내기가 싫었어요. 고아원 봉사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커갈 수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입양이라는 게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원장님, 그 지영이 입양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거의 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워낙 또래에 비해서 얌전하기도 하고 이쁘장해서
그쪽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영이는 왜요? 그새 정 들으셨나 보네. 사실 지영이 입양을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괜히 제가 데려가서 풍족하게 못 해줄까 봐 걱정이 돼서요. 정말요? 지영이가 너무 좋아할 소식인데요. 늘 가시고 나면 친구들은 다 잊고 놀고 있는데 지영이는 한참을 바라보고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했는지 몰라요. 물론 입양이 쉬운 건 아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어질 연은 언제고 꼭 이어지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 원장님께 제 의견을 내비추고 돌아가려던 길에 문득 원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제가 가고 나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이 떠올라서 살짝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게 울지도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쭈그려 앉아서도 멀뚱히 참 오래도 보고 있더군요. 결국 고심 끝에 지영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저희 아들과는 2살 차이 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말했던 지영이 기억나지? 인사해볼까? 안녕? 나 너 오빠 민수야. 이제 민수한테는 동생이 생긴 거고 지영이한테는 아빠랑 오빠가 생긴 거야.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자. 정말 다행인 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지내줬어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던 저라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유년 시절을 기억했을 때 우리 아빠는 참 자상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길 바래서 귀찮고 아픈 몸이어도 늘 일으켜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했던 것 같네요. 홀벌이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혼자 두는 시간들도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때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지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항상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일을 하곤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주간, 야간을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 업무를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야간일 때가 문제였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냉장고에 이렇게 해뒀으니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때는 꼭 문 다 잠그고 자야 되고 밤에는 둘이 어디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아빠가 전화 계속 받을 테니까 무서우면 바로 전화하고 그럼 아빠 바로 올 테니까 알겠지? 우리 민수가 지영이도 잘 지켜주고 알겠지? 도저히 신경이 쓰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간으로 근무를 바꿔버리긴 했지만 너무 길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작은 아들이 동생도 챙기면서 너무 씩씩하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고 대견하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일을 주간으로 바꿨어도 열심히 돈을 모은 결과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앞쪽에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아이들이랑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자식 입양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엄마도 없이 딸아이를 오빠 하나에 아빠가 있는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아준 만큼 엄마 몫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또 성별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요. 성장기가 오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늘 필요한 걸 준비해주면서 작은 손편지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 자세히는 모르기에 여자 동창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아이의 성장을 환영해줬어요. 그 덕분에 딸아이도 저에게 불편함 없이 잘 지냈고 아들과 저 그리고 딸아이 이렇게 정말 애틋하고 끈끈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었네요. 크지 않을 것 같던 그 꼬맹이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는 본인들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대전에서 터를 잡았고 이미 가게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취업 문제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어차피 지영이도 민수 너도 둘 다 서울에 가야 하는 거니까 아예 그쪽에 투룸 하나를 마련하는 걸로 하고
중간 지점을 잘 정해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아빠는 지영이 혼자서 지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 아직 어리고 여자애라 걱정돼서 도저히 혼자 독립은 못 시키겠어. 아빠, 제 생각도 그래요. 지영이 아직 너무 어리고 더군다나 여자애라 절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영이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 나도 혼자 낯선 곳에 있는 건 무서워서 오빠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일 날 밝으면 같이 집 알아보자. 둘이 시기가 비슷하게 서울로 가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선택이 맞지 싶어서 적당한 위치에 아이들 둘이 살 수 있는 전셋집 하나를 투룸으로 마련해 줬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투룸이라 공간 분리도 되니까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워낙 우애가 깊었던 저희 아이들이라서 싸울까봐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알아서들 잘 할 거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막상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남으니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빈자리는 왜 이렇게 큰 건지 애들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자주 해주고 장도 늘 봐서 냉장고를 꽉꽉 채워놨는데 이제는 냉장고도 안 채우게 되고요. 어차피 저 혼자 먹는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잘 해먹는 건지 확인도 하고 애들 얼굴도 볼 겸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애들이랑만 있으면 힘든 기억도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먼저 간 애 엄마가 저랑 아들한테 지영이라는 선물을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이렇게 똑같이 지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말에 쉬시죠? 쉬지. 왜? 주말에 지영이랑 같이 집에 내려가려고요. 아, 정말? 아우, 좋지. 아빠는 뭐 해놓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영이는 뭐 먹고 싶대? 아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나가서 외식해요. 아빠 힘드신데. 에이, 니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 집밥 이때 아니면 언제 먹는다고. 아무튼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조심히들 와. 갑자기 온다는 아이들의 연락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급하게 장도 보고 애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싹 해서 먹여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왔고 저녁을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지영이가 평소랑은 다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더군요. 근데 지영이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아빠 나 괜찮아요. 귀신은 속여도 이 아빠는 못 속이지. 뭐야,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빠, 우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아유, 벌써 심장이 아프다. 무슨 일이 있구나, 그지? 아빠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민수야. 처음에 지영이 봤을 때는 나에게도 아빠가 아닌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여동생이 생겨서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참 많이 하고 그냥 우리 가족도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게 어린 마음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준 아빠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저를 오빠로 잘 따라주는 지영이한테도 늘 고마웠고요. 그렇게 저에게는 아빠랑 지영이밖에 없으니까 더 우리 가족한테 애틋했고 늘 그렇듯 하나뿐인 여동생이라서 제가 정말 과하게 지영이를 챙겼거든요. 물론 당연히 여동생이라서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빠, 저랑 지영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지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얘가 미쳤나 보네. 정말 내가 오래 살았어. 너 지금 누구랑 뭘 한다는 거야? 미쳤니 니네 지금? 아빠, 오빠 말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로, 친오빠로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그걸 서로 확인한 후부터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아빠, 진짜 제발 저희 허락해 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야, 이것들아.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정말 내 몸 하나 어떻게 안 된다고. 나 굶고 못 먹고 못 입어도 니네들은 남부럽지 않게 다 사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웠어, 이것들아. 내가. 근데 뭘 한다고?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그 감정이 헷갈린 거야, 너네 둘 다. 2번 말하지 않을 거고 못 들은 걸로 하고 살 테니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뱉으면 둘 다 연 끊어버릴 거다. 알겠어? 아빠, 저랑 지영이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이건 아니라고, 이 관계는 정말 아니라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저희 2사람 정말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빠, 당연히 충격받으시고 저희가 안 좋게 보이시겠지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빠. 시끄러! 그만 안 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내가 그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너네 키운 줄 알아? 이 나쁜 것들아.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바로잡을 수 없는 건지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허망했던 감정을 추스리고 아이들을 불러 다시 말했어요. 지영이 너를 내 호적에 올린 이상 너네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그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아. 내가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한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구나. 그 집은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당장 뺄 거고 각자 따로 살아라. 지원은 일체 없고 알아서 살아라. 내 생각에는 너네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이상 쉽게 뜻을 굽힐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족은 오늘부로 업다치고 나 혼자 살 테니 너희들도 알아서 살아라. 오열을 하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매정하게 연을 끊자고 말했지만 다시 죄송하다고 미쳤었다고 말하며 돌아와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올라갔고 그 집은 바로 전화를 해서 위약금을 물고 빼버렸습니다.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아이들이 오는 날이나 제가 아이들 보러 가는 날이 아니면 쉬지도 않던 가게도 임시 휴업을 적어둔 채 집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살도 너무 빠지더군요. 피로감도 너무 심했지만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간이 무사할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던 그날은 유독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었는데 배가 정말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통증에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평소에 딱히 아픈 곳이 없었기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의사에게도 나는 아픈 곳이 별로 없었다. 근데 배가 지금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 기본 검사를 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다른 검사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간암 말기로 의심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한 번을 크게 아파본 적이 없고 여태껏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간암 말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검사를 더 진행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하세요. 간 이식을 하루빨리 받으셔야 하는데 우선 가족분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가족분들 먼저 적합 여부 판단하고 가능하면 서둘러 간 이식을 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애들에게 알리지 말고 이대로 죽을까 생각도 했지만 저것들이 또 제가 이대로 가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힐까 싶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민수야, 정신 차리고 들어. 아빠 지금 병원에서 나온 길인데 간암 말기라고 하네.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월 버티지 못한다고 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대로 가면 너네들 평생 가슴에 대못 받고 살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아빠는 너네들이 간이식을 해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선택은 알아서들 해. 주말에야 올 수 있겠지 생각했던 아이들은 바로 다음 날 내려왔고 바로 아들 녀석의 간이식 적합 여부 검사들을 했어요. 저는 이때 몰랐는데 딸아이도 같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딸은 나와 혈액형이 같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도 이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에게 이식을 받으려고 하니 나 때문에 창창한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간이식은 없던 걸로 하고 이것도 내 운명이니 내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는 제발 생각을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오히려 더 부탁을 하더군요. 이 못난 애비가 뭐라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맙기도 했고요. 아빠, 제발 내가 간이식할게. 제발 그러지 마. 아빠 친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날 힘들게 키워준 건 뭔데? 이럴 거면 고아원에서 알아서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와서 내게 마음의 짐을 주려고 해? 어차피 사람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네 간까지 떼서 삶 연명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 몸에 칼 대는 거 아니야. 싫다. 아빠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리고 너 내 딸 맞아. 한 번도 널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빠, 그럼 우리 수술 받자. 나 아빠 딸 맞다며. 내 몸에 고작 칼자국 난 게 아빠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아빠는 그만큼 내게 큰 기둥이고 버팀목이야.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빌게. 내 소원이야. 다시는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할 테니까 우리 수술 받아서 우리 가족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자. 아빠 없는 이 세상은 내겐 큰 의미가 없어. 너무 눈물이 났어요. 평생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동안 보살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다니. 그날 얼마나 딸을 부여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 딸과 그날 밤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한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웃기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웠던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끝을 맺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솔직히는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참 못났죠. 수술 날짜를 잡고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들 녀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저랑 딸아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게 저 혼자 몸이면 괜찮은데 딸아이 몸에 흉지게 한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간이식을 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지 아빠라지만 참 다시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이들도 회사에 휴직계를 낸 상황이라 집에서 같이 요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시 예전에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 듯 웃기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생사가 오고 가고 딸아이의 큰 희생을 받아 연명을 한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딱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지영아, 우리 예전에 다 같이 살았을 때처럼 너무 좋지 않니? 물론 몸은 많이 힘들어도 아빠는 너네 코 올리게 시절도 문득 떠오르고 세월이 참 야속하다 싶다. 언제 이렇게 다 큰 건지 누구 아들 딸인지 모르게 참 잘 자라줘서 아빠가 너무 고마워. 아빠가 딱 마지막으로 부탁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이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마음을 돌려줄 순 없겠니? 정말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안 될 일이다. 너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 손가락질 받고 살아.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진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쉽게 변할 거라면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빠도 지영이도 우리 가족인 건 변함없어요. 저랑 지영이 정말 아빠밖에 없고 저희가 실망시킨 만큼 정말 보답하면서 살게요. 제발 저랑 지영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여자들은 시집 가버리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빠와 아빠와 평생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제게는 오직 가족은 두 분밖에 없으니까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은 절 버리고 가셨는데 다시는 제 소중한 사람들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얼마나 저 아이에게 어릴 적 그 시절이 아픔이고 외로웠을까.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저런 얘기를 할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불쌍한 아이. 부모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불쌍한 내 딸. 항상 사랑이 그리웠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전전긍긍대던 내 딸을 보며 전 결국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만든 인연이기에 책임도 제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두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었던 건데 내가 가족으로 묻고 있던 건 아닌 건지 정말 많은 생각 끝에 결정을 했네요. 먼저 내 하나뿐인 딸아이 지영이를 며느리로 살게 하려면 방법은 제 호적에서 딸을 파내는 것이었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 작게나마 식을 올리게 도와줬습니다. 지영아, 아빠는 너를 처음 고아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 누가 상처를 준 걸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다 놀아달라고 칭얼거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늘 조용히 아빠 옷깃만 잡고 아무 말도 없이 쳐다만 보던 네가 아빠는 마음에 늘 짐이었던 것 같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염없이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영이 네가 마음에 너무 걸렸었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늘 아빠의 비타민 같았던 지영아. 너는 내 딸로는 다 키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딸이자 며느리로 아빠가 받아들일게. 우리 가족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우선이니까 잘 견뎌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지영아, 아빠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많은 눈물을 쏟았던 저와 아이들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셋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가게를 하는 것도 버겁고 그냥 저희 세 식구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뜻을 아이들도 흔쾌히 수락해줬고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가게 된 거죠. 여전히 제 딸이지만 며느리가 된 지영이와의 관계에는 달라질 게 사실 없어요. 원래랑 똑같이 그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살고 있네요. 시간이 흘러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온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자리를 다 만들어주고 제 할 일이 끝나면 그때는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으니 질타보다는 부디 저희 세 식구 제가 죽는 날까지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래주세요. 모두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닮아서 강한 30대 여자입니다. 불신과 오해는 무서울 정도의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작고 사소한 오해가 엉키고 엉켜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생겨난 작은 오해부터 서로를 믿고 대화로 풀면 되는데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애초에 오해를 풀 생각도 없는 사람은
그저 오해를 핑계로 화풀이할 상대를 찾고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는 이성적인 대화는 포기하고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손 털고 뒤도는 게 상책이죠. 저는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동네 사람들끼리 얼굴은 물론이고 서로 가족의 안부라든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걱정거리도 아름아름 다 알 정도로 긴밀하고 그만큼 좁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연도 그 작은 동네에서 찾게 됐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과거 사고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랫동안 가장으로 일하셨는데요. 동네에서 작게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낮에는 학생들이 와서 줄임배를 채우는 분식집이기도 했고, 밤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퇴근하고 모여서 술을 먹는 작은 회식 장소이기도 했죠. 그중 중학생이던 저도 기억을 하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근처 족발집 아주머니였어요. 종종 저는 어머니가 노점상을 접을 시간이 되면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정말 거의 매번 저희 어머니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계셨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항상 의아했거든요. 아니, 아주머니도 족발집을 하시고 거기도 술을 파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술을 드실까 하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감을 도와드리러 간 날 아주머니가 소주를 한 3병인가 혼자 마시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의아함이 풀릴 수 있었네요. 아유, 나는 우리 이모가 만들어준 이 매운 어묵탕 없으면 이제 소주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내가 집에서 혼자 해 먹으려고 했다가 어묵 한 봉지 다 버렸잖아. 아유, 이 맛을 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 어묵탕보다 더 맛난 안주가 우리 이모랑 수다 떠는 거야, 수다 떠는 거. 한번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오면서 어쩌다 그 아주머니랑 친해진 거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랑 맞는 점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시긴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장사 시작하시면서 손님들 대하는 것도 되게 애 먹으셨죠. 근데 그 족발집 아주머니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좀 좋게 말하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거고 나쁘게 보면 좀 유난스러운 성격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이 성격적으로 접점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그냥 단골이니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다른 손님들이 그 아줌마가 혼자 드라마 얘기하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를 때 귀 막고 나가는 거 봤다니까. 아니 어쩌다가 그런 아줌마랑 친구를 먹은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 연희야. 안 그래도 그 성격 때문에 서럽게 산 사람이니까. 목소리 크고 사람이 좀 드세 보이긴 해도 속은 얼마나 여린데.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는 그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 세고 말도 안 좋은 의미로 많으니 알게 모르게 무리해서 배척되면서 동네에서 외톨이가 되셨다고요. 그러다가 어머니 노점상에 한두 번 오셔서 말을 트게 됐는데 어머니가 소문으로만 듣던 성격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딱하기도 해서 계산하고 그 아주머니가 나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꼭 또 오세요. 다음에 오면 어묵탕에 소주 서비스 드릴게. 라고 하셨대요. 근데 정말 매일 또 오고 계신 거죠. 어머니는 그냥 가벼운 마음에 하게 된 친절한 말을 덥석 잡아서 아예 단골이 된 아주머니를 보고 더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됐고 아예 친구가 되셔서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나가시는 동네 모임에도 데리고 나가셨대요. 처음에는 왜 저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뒷말도 듣긴 했지만 어머니가 동네에서는 평판도 좋으시고 친한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신임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던 그 아주머니도 다시 동네 아주머니들과 잘 지내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지만 그 아주머니가 제 시어머니까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도 못했네요. 아주머니께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딸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었고 아들은 저보다 두 살이 많았었어요. 중학교까지는 같이 나와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막 어머니들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가끔 가족들 다 모여서 고깃집 갈 때 얼굴 보는 정도? 대학 갈 나이 됐을 때는 더 서먹했고요.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쯤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 매니저로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무슨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들었고요. 그러다가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오랜만에 본가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너 찬욱이 기억하지? 걔 회사 그만두고 요새 주류 납품업체에서 일하는데 저번에 얼굴 보니까 참 남자다워졌더라. 운동도 하는지 너무 건강해 보이고 올해 32이라는데 지금 만나는 아가씨도 없대. 족발집 이모랑 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애들 30까지 만나는 사람 없으면 둘이 짝지어 주자고 술 마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니들이 정말 30 넘어서까지 만나는 사람 없이 빌빌거릴 줄 누가 알았겠니? 너 정말 생각 없어? 엄마가 이모한테 물어서 번호라도 줄까? 제가 그때 3년 사귀었던 남자랑 헤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들끼리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기도 했고 몇 년 동안 얼굴은 물론이고 연락도 안 한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 연애라니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는데 글쎄 아주머니 아들인 거예요. 아주머니도 본인 아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셨는지 어머니께 안부 듣고 문자한다고 잘 지냈냐고 하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몇 년 만에 연락을 시작했고 저희는 한 가지 취미로 마음이 맞아서 가까워졌어요. 바로 야구였어요. 저랑 그 사람 둘 다 야구 팬이더라고요. 심지어 응원하는 팀도 같았고요. 아예 같이 직관도 다니면서 친해지다가 2년이 안 되게 연애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이 야구라는 접점만으로 가까워진 건 아니고요. 그저 과거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 커서 만나니 감회도 뭔가 묘하게 새로웠고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남자답고 또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도 종종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별로 친하지도 않다가 이렇게 연인까지 됐냐고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돌고 돌아도 만나게 되긴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연이 아니고 돌고 돌았으면 아예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라도 만났으면 안 되는 악연일 줄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남편과 저는 2년도 안 되는 만남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족발집 아주머니, 아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연애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내가 사실 우리 연희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그때부터 내 며느리로 점 찍었다니까. 조그만 게 매일 엄마 도와준다고 그 밤에 나와서 같이 가게 정리하는 거 보면 어찌나 야무지고 애가 착한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우리 연희가 폭 들어왔지. 내가 용돈 지어줘도 애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고. 아유 요요 이쁜 거.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직도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중학생으로 보였나 봐요. 가족들끼리 워낙 얼굴 알고 지내온 시간이 길고 그만큼 가까우니까 저와 남편의 결혼은 친구처럼 지내온 두 가족을 아예 가족으로 묶어버리는 경사 아닌 경사였죠. 동네에서는 엄마들끼리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자식들까지 아주 평생 붙여놨다고 했고요. 가정사는 거의 다 아는 친구였던 분들이 사돈지간이 된 것이기에 저와 남편의 결혼은 사소한 갈등 하나 없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바로 딸을 낳았을 때도 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께서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서주시기도 했고요. 또 저희 결혼 전에는 어머니들끼리 친하시긴 했지만 아버지들끼리는
그렇게 두 분이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사고 나기 전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저희가 결혼하고 한 3년 후에 퇴직을 하셨고요. 뭐 하나 통하는 거 없는 분들이지만 사돈이 된 후에는 뭔가 달라지셨는지 종종 두 분이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신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두 분이서도 더 친해지시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 저희 시어머니는 약간 성격처럼 호의도 굉장히 요란하게 베푸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걸 들으시고 친구분들을 다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끌고 오셔서 옆구리 찌르면서 뭐든 하나 사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좀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오해받기 쉬운 성격과 말투를 갖고 계신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센 성격만큼 솔직하고 뒤끝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저와 남편 사이에 딸이 태어나고 또 그 후 4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또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건 정말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고요.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어머니가 매달 두세 번씩 나가는 동네 아주머니 모임에 안 나가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였어요. 거의 10년은 계속됐던 모임이라서 모임 날짜만 되면 어머니께 스케줄이 있다는 걸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어머니께 저녁에 애들을 봐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집에 애들 데려다 놓으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몇 분 뒤에 그날이 어머니 모임 날이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모임 안 나가도 된다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번 달만 안 나가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 다음 달도 안 나가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시긴 해서 피곤하신가 보다, 모임 나갈 기분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넘기긴 했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 뭔가 들추기도 애매한 기분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하고 본가가 있는 동네하고 차로 10분, 1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날도 애들 데리고 할머니 댁 가자 하고 나왔는데 딸이 가기 전에 과자 사서 가고 싶다고 해서 동네에서 좀 오래된 슈퍼에 들렀어요. 물론 그 집 주인 이모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씨 이모라고 부르는 아는 분이었고요. 그날도 김씨 이모가 나와 있으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르신 겁니다. 평소에는 연이 왔냐고 애엄마 되더니 얼굴 보기 힘들다면서 너는 애엄마 돼도 그대로라고 호들갑을 떠셨을 뿐이 이상하게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어떠시냐, 잘 지내시냐, 그럼 시어머니는 잘 지내시냐고, 두 분이 아직도 친하냐고 이런 것만 물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일단 애들 먹을 과자를 사서 다시 어머니 댁에 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 애라서 이놈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받았는데 와,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누나, 지난 5월에 엄마랑 누나네 시어머니랑 엄마 가게에서 싸움 난 거 들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두 분이 왜 싸워? 경철이가 저번 달에 본가 올라갔다가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두 분이 엄마 가게에서 무슨 돈 문제로 싸워서 동네에 소문이 쫙 났었대. 난 엄마나 아버지한테 들은 게 없는데 누나는 그 일로 누구한테 들은 거 없어? 뭐 누나 시어머니한테라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경철이는 동생의 동네 친구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본가에 왔는데 그때 부모님에게서 요새 동네에서 도는 소문에 대해 들었고 그 소문의 당사자가 바로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억울한 단짝이 여기저기 소문이 돌 정도로 왜 싸움을 하셨겠냐고요. 저도 일단 동생처럼 들은 게 없으니 어머니 댁에 가는 길이니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 본가에 도착을 했고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에 한숨을 푹 쉬더니 선뜻 입을 열지 못하시다가 힘겹게 말을 하셨죠. 네 시어머니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더라. 내가 8, 9개월 전에 네 시어머니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 700만 원. 딱 반년 쓰고 돌려준다는 걸 약속한 날짜가 돼도 안 주길래 뭐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렸지. 근데 몇 달 전에 얼굴이 뻘개져서 포장마차에 찾아온 거야. 어머니는 약속했던 날이 한참을 지나도 돈은커녕 연락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언질도 없이 찾아와서 좀 놀라셨다고 해요. 심지어 어머니가 하시는 포장마차에 들어오자마자 부들부들 떨면서 다짜고짜 버럭 성질을 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돈,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요? 빌려간 돈을 급하게 받고 싶었으면 나한테 직접 말을 하든가. 왜 다른 인간들한테 가서 뭐가 자랑거리라고 그걸 촉새마냥 다 떠들고 다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모른 척하지 마셔. 내가 슈퍼 김씨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뭐? 목소리만 큰 여편 내밀고 돈 빌려줬다가 떼먹히게 생겼다고?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왜 당사자인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 날 욕을 해, 욕을.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해. 돈 주기로 약속한 날짜 지났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사돈한테도 연락 안 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한다고. 거생판 남한테 헛소리 하나 들었다고 생사람 잡지 말어. 나 사돈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 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어쩜 그리 깜쪽같이 연기를 잘해? 내가 아주 깜빡 속겠네. 어머니께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았다고 해요. 아예 어머니께서 돈 문제로 시어머니 뒷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기정사실로 믿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돈 빌려준 건 저도 물론이고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해서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괜한 누명을 써서 요새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고 아예 작정을 하고 같이 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가 본인 뒷얘기를 신나게 하고 다녔다고 사람이 몇 년 동안 착한 척 하더니 사람 다시 봤다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창피해서 모임도 못 나가셨던 거고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를 더 믿는 아주머니들도 계셨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시죠? 말 많고 목소리 큰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헛소문을 서동요 마냥 부르고 다닌 거고 저희 어머니는 마냥 당하고만 계셨던 거고요.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우라가 치밀고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일단 소문의 출처부터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바로 슈퍼 김씨 이모였습니다. 저는 김씨 이모를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김씨 이모는 계속 아유 난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말이 와전이 돼서 라고 제대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서 제대로 말 안 하면 두 집안 절연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상황 더 나빠진 다음에 책임지실 거냐고 제가 좀 무섭게 다그치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군요. 아니 찬욱 엄마가 내 말을 오해했나 봐. 몇 달 전에 찬욱 엄마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빌려줬어. 아니 근데 그 돈이 연인의 엄마한테 반년 전에 빌렸던 돈 갚아야 한다고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했던 거거든. 나도 못 빌려주고 주변에서도 못 빌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연인이 엄마 보니까 아유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 보이는데 아직도 돈 못 받았구나 싶었지. 7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찬욱 엄마한테 그 돈 빨리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했더니만 그걸 꼬아들었나. 내가 괜한 말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안 좋네. 네, 괜한 말 하신 거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엄마께서는 시어머니랑 있던 돈 문제로 이모한테 말하신 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당연하지. 연인 이 엄마가 어디 남들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니? 이모, 이 말 끝까지 지켜주셔야 해요.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모시고 와서 삼자 대면 시켜드려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요. 이리도 허무할 수가. 진실은 언제나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슈퍼 이모가 분명 말을 와전시킨 당사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단 소문의 근거지에서 자백을 받아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해는 제가 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 상황을 몰랐을 때는 눈치 못 챘는데 저희 어머니와 틀어주신 후로 제 연락을 잘 안 받으셨던 거고 제가 오랜만에 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도 떨떠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풀어야 할 건 풀어야 하니까 찾아가서 그날 슈퍼 김씨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 정도면 시어머니도 오해가 당연히 풀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팔짱을 끼고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제 복장을 폭발시켰어요. 너도 참 순진하다. 네 엄마 문제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마가 말 안 했으면 그 슈퍼집 옆에 내가 돈을 여지가 안 갚아서 네 엄마가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모가 그냥 짐작하신 거래요, 짐작. 어머님이 그 이모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참이 지나기도 해서 못 갚았구나 짐작해서 괜한 말 어머니께 하신 거라고요. 그 이모도 분명히 인정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돈 문제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다고. 됐어. 네가 네 엄마 편들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괜히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도 없어.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도 며느리기 전에 네 엄마 딸이라 이거지. 잘 알아들었으니까 더 애쓰지 말고 가. 제가 소기의 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사람 귀에 정황 증거를 말하는 것뿐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진실이 뭐든 믿지 않겠다 하고 귀를 닫은 거잖아요. 대체 뭐 때문에 몇십 년 된 친구의 말을 그리고 손주를 둘이나 낳은 며느리의 말을 안 믿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환장할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처럼 제가 어머니 편만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마치 본인과 다른 편은 배척하려는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창피하네요. 얼마나 유치하고 유치한 만큼 악독했냐면요. 처음에는 소소한 연락으로 사람 진을 빼셨어요. 그 사건 후로 문자도 다 무시하셨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받았는데 저를 괴롭히기 위한 전화였어요. 꼭 제가 퇴근할 때쯤 전화를 하셔서 지금 어디냐고 집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네가 지금 애엄마 맞냐고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집이 아니냐고 아주 난리를 부리십니다. 고작 원래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30분 늦어졌다는 걸로 말이죠. 처음에는 진짜 할 일이 없나 보다 하고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어머님 아들이 돈 더 많이 벌어오면 저도 일 취미로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추가 업무를 해야 애 둘 잘 키울 정도의 수입이 나는데 어머님 아들한테 제발 분발하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끊었네요. 또 한 번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원래 가게도 있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는 잘 안 찾아오시거든요. 애들 봐주실 때 몇 번 빼고요. 근데 오셔서는 별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제가 집안일 하는 걸 지켜보시더라고요. 식사하셨냐고 커피 드릴까요? 물어봐도 됐다고 제 할 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다용도실에 가서 빨래를 돌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제게 따지시는 겁니다. 너 설마 양말이랑 옷이랑 같이 빨았니? 네? 네, 맞는데요. 왜요? 너는 살림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빨래 돌리는 법을 몰라. 양말이랑 속옷이랑 옷이랑 웃옷 그리고 수건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참나. 아니, 뭐 그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빨래를 하는 집이 어디 있나요? 저는 색깔 있는 옷, 무채색 옷, 그리고 수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빠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게 삿대질까지 하는 시어머니. 근데 웃긴 건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도 댁에서 그렇게 나눠서 빨래하지 않으시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색깔 구별도 안 했다가 검은 바지에서 빠진 물이 다른 빨래에까지 다 물들어서 빨랫감들이 전부 거무튀튀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그렇게 나눠서 안 하시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래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저희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위해 억지 트집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초등학생이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들을 모시고 다 같이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요. 근데 이 인간은 또 왜 이러죠? 그냥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빨리 사과하시면 되잖아. 뭐하러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 애초에 우리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돈 안 갖고 있다는 거 다른 아주머니한테 말한 건 사실이잖아. 당신까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아빠한테도 어머니한테 돈 빌려준 거 말 안 하신 분이야.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 얘기했다는 아줌마가 아니라고 말까지 했는데 왜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말을 못 믿어?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은 이미 본인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거의 세뇌 수준 아닌가요? 이 문제로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답답하게 싸움의 결론은 항상 왜 못 믿냐, 그걸 어떻게 믿냐 라는 불신의 늪에 빠질 뿐이었고요. 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조를 안 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상황은 충분히 더 안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주류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남편이 사고를 친 거예요. 운전하는 걸로 밥벌이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집으로 오던 남편은 본인이 취하지 않았다는 착각에 평소처럼 대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일자리도 잃고 말았죠. 책임감 없이 어리석은 잘못을 한 남편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일을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길 바랬어요. 근데 뭘 잘했다고 해고당하고 나서 무슨 휴가 생긴 사람처럼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을 술로 잃은 인간이 술은 더 마시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정말 일하는 흐름을 놓친다고 뭐라도 하라고 해서 겨우 일용직 사무실에 나가서 하루 이틀 띄엄띄엄 일하는가 싶더니 그것도 또 안 나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정말 작정을 했나 봅니다. 아예 모자가 서로 어떻게든 제 숨통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선집 정은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네 시어머니가 이제 갈 때까지 갔대. 내가 무슨 남편이 다리 불구라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다는 헛소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뭘 어쨌다고.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네요. 이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요. 뭘 오해를 했든 그건 본인 사정이고 저나 어머니는 어떻게든 해명을 했고 오해를 풀자고 했음에도 오히려 오해를 핑계로 저희 어머니를 신나게 괴롭히는 것 같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이러니 집에서 오후 3시까지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 거실로 슬금슬금 나와서 먹을 거 찾는 남편도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덜컥 화를 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일 안 구하고 놀 거야?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당신 백수로 6개월이나 있었어. 차라리 나 이 김에 전업이 될 거면 집안일이라도 좀 하든가. 왜 갑자기 시비야? 집에서 놀면 뭐 늦잠도 자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돼? 누가 안 된대? 내 말은 그 늦잠을 벌써 몇 달 동안이나 자고 있었고 집에서 놀면 알아서 밥이라도 차려 먹으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서로를 핥히는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같은 싸움에 장작을 넘어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까지 저희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혀를 내두르며 등장을 했고 백수면 밥도 먹지 말래 라는 남편의 말에 눈에 불꽃을 튀기며 제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 없어서 집에 있는 애는 마음이 편하겠니? 너는 그렇게 네 남편 면박을 주고 싶어? 일이 없긴 왜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 저희 애가 둘이에요. 이렇게 한 명 놀면서 허송세월 보낼 정도로 여유 없어요. 그리고 만일 한 명이 전업이 된다면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을 해야죠. 저 사람 그것도 안 해요, 집에서. 하겠지,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안수와 붙여도 찬욱이에는 알아서 다 하래라고. 너는 같이 몇 년을 살고서도 그렇게 네 남편을 못 믿니? 그게 가족이야? 그럼 어머님은 10여 년을 저희 어머니랑 친구셨으면서 다른 아줌마 말만 믿고 어머니 포장마차 찾아가서 깽판 놓으셨어요? 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머님이 너무 당당한 얼굴로 믿음이니 가족이니 운운하셔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남의 말만 믿고 진짜 가족 말 안 믿으면서 오히려 본인이 뒤에서 뒷말하고 다니는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야,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무슨 뒷말을 해. 그건 장모님이. 너나 모르면 그 입 조심해. 요새는 저희 엄마가 다리 못 쓰는 아버지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난다는 헛소문 뿌리고 다니신다면서요? 그렇게 소문 만들면서 식당까지 운영하시려면 바쁘시겠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저는 어머님이랑 다르게 그 소문 출처도 말 안 바꾸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괜히 발뺌하지 마세요. 진짜 진실을 말하는 가족, 친구 의심하면서 본인 얼굴에 침 그만 뱉고 차라리 옆에 있는 아들 능력이나 좀 의심하세요. 뭐? 이 미친년이 어디서 함부로. 꼬박꼬박 맞는 말만 하는 제가 얄미웠던 건지 시어머니는 바로 손을 들어서 제 뺨을 정말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맞았던 뺨이 얼얼한 것 같네요. 차마 시어머니를 똑같이 때릴 수 없는 저는 남의 딸을 때렸으니 당신도 당신 자식 맞는 거 보라는 의미로 남편 뺨을 때렸고 경악한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는 걸 피해서 휴대폰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제가 향한 곳은 저희 어머니의 노점상이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울어버렸고 어머니는 대뜸 오자마자 우는 딸내미를 보시고 놀라서 꼼장어 볶던 나무 주걱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우동이랑 소주 한 잔 들이키고 집에서 있었던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꼼장어 양념 소스보다 더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욕도 못하시는 분이 이년저년 하면서 시어머니의 욕을 하기 시작하셨죠.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에 손을 대? 제정신이야 지금? 엄마 걱정 마요. 나도 그 집 덜 귀한 아들 얼굴 때렸으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뒤에서 나 욕하고 씻고 다니는 건 무시한다 쳐도 너한테까지 이러는 거 두고 못 보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봤지? 그 옆에 내 가만히한테 어디 당해보라고 해라. 그저 당하고만 계셨던 어머니가 제가 맞고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각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간신히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드디어 끊긴 건지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달부터는 안 나가던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셨죠.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나가냐고 하니까 그 옆에 내 본 모습을 까발릴 거라고 일을 가셨어요. 남의 집 딸 두들겨 팬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할 거고
남의 집 파탄낼 목적으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미친 여자라고 말할 거라고 하셨어요. 또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원래 시어머니하고 친하긴 했지만 시아버지와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얼굴 보고 지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남편이 사색이 돼서 제게 따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짜 두들겨 맞으실 뻔했대. 장모님이 찾아가서 안 사돈이 남의 집 딸 패는 여편네랑 더 이상 사돈 못한다고 우리 이혼시킨다고 하셨었대.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장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생전 화도 잘 안 내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손을 드시려고 해? 별말 안 했는데? 그날 당신이 본 그대로 말했어. 당신 엄마 나 때린 건 맞잖아. 남의 집 딸 때릴 거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안 그래? 남편은 제게 독하다, 잘못은 누가 먼저 했는데 라고 말이 많았지만 지 혼자 실컷 떠들라고 하죠. 근데 진짜 시아버지께 호되게 혼이 나신 건지 그 후로 모임도 안 나오셨대요. 어차피 거기 아줌마들이 저희 어머니 말 듣고 시어머니께 하나둘 등을 돌려서 같이 놀 아줌마도 없긴 했겠지만 그래도 모임에 빠질 뿐은 아니었거든요. 저나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가 그래도 눈물 쏙 빼고 조금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꺾일 사람이 아니었네요.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 노점상에 들렀었는데 어머니께서 밖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어이없어하고 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몇 번 고개를 숙이셔서 저는 설마 음식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컴플레인이 걸렸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길거리에 노점상 보기 싫다고 사람들 지나다니기 힘들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었대. 그래서 몇 번 구청에서 전화를 받긴 했는데 너도 알잖아. 여기 근처 구청 직원들도 점심에는 여기 와서 밥 먹는 거. 근데 민원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본인들도 철거 문제로 나랑 얼굴 붉히기 싫은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네. 아니 대체 누가 민원을 넣은 거야? 원래 길거리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원체 민원이 몇 개 들어간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직원이 와서 경고를 하진 않거든요. 구청 공무원들도 어머니 포장마차에서 점심 먹고 회식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냐면서 불안해하시고 저는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포장마차 단골인 구청 직원 한 명이 어머니께 살짝 귀띔을 해주고 갔대요. 익명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민원 전화 온 걸 받은 직원들 말로는 한 사람이 민원을 거는 것 같다고요. 바로 딱 감이 오시죠? 솔직히 저도 나중에 이런 짓을 할 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설마 이런 짓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 노점상은 몇 번 구청에 경고만 받고 철거를 하지 않은 채 장사를 이어갔는데 며칠 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네요. 저녁 시간쯤 퇴근해서 애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뭐 그날도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 건지 뭔지 그 시간까지 연락도 없었고요. 근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아직 포장마차 정리할 시간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죠. 엄마, 이 시간에 왜? 너 지금 결정해. 난 더 이상 그 여자랑 사돈으로 엮여있기 싫으니까 강서방인지 뭔지 그 여자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있으면 엄마가 좋은 변호사 구해서 당장 이혼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왜 한창 퇴근하고 한잔할 직장인들 안주 만들어주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께서 눈에 핏발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찬물을 들이며 진정시켰고
어머니는 제가 드린 찬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키더니 가슴을 팡팡 치면서 말하셨어요. 그날 저녁 장사 시작 전에 슬금슬금 시어머니가 어머니 포장마차로 들어오셨답니다. 빌려간 700 갚으러 오셨나? 그 일 아니면 그냥 나가. 그쪽한테는 어묵탕 국물 한 모금도 안 파니까. 이제 여기서 장사도 못할 텐데 손님 가려서 받으면 안 되지, 사돈. 남편이 사람 구실도 못해서 돈벌이도 못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아껴서 노후자금 모아. 근데 여기는 언제 철거하나? 민원이 몇 개가 들어갔는데 여즉 장사 안 접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냐고. 어머니는 그때야 구청에 원수진 것 마냥 민원을 넣던 그 민원인이 시어머니라는 걸 아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손님들이 먹고 남기고 간 어묵꼬치를 다발로 들어서 시어머니 머리에 매타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축축하고 뾰족한 어묵꼬챙이로 두들겨 맞던 시어머니는 꼬챙이를 피해서 소리 지르며 여기저기 피해 다녔고,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 목덜미를 잡아 마저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야, 이년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벌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 경우도 없는 년아. 뭐 노후자금? 겨우 700도 없어서 나한테 빌리고 여적 못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안 그래? 그리고 내 남편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이나 걱정해. 젊은 놈이 사지 멀쩡해서 음주운전하다가 밥벌이도 잃었으면 아내한테 붙어서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제 그 기회도 없을 거다. 내가 내 딸이랑 네 거렁뱅이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니까. 어느 부모가 네 아들같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딸이랑 사는 걸 두고 봐? 어묵꼬치 다발로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포장마차에서 내쫓았고 그대로 장사를 접은 뒤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으면 남편 머리채라도 잡고 뽑으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진정된 어머니가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 네가 이혼 생각 없으면 엄마 생각해서 굳이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당사자인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나도 더 이상 무능하고 지 엄마 말이면 무조건 믿고 보는 인간이랑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할게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머니와 간단하게 제 짐과 애들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새벽이 다 돼서 어디냐고 문자를 보낸 남편의 연락은 당연히 무시했고요. 휴대폰도 잠깐 꺼놨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급하게 연차를 낸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비용은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제가 시어머니께 맞고 찍어놨던 부은 뺨의 사진과 남편이 반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놀고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증언으로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어불성설의 소문을 뿌리고 다녔다는 사실까지 다 변호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건 모두 넘겨줬어요. 소장을 쓰고 나서 한 번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친정으로 찾아왔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게 시어머니는 평생 안 보고 살게 본인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성적이시고 또 현명하신 분인데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이신지 남편을 위해 제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변명을 했고요. 여보, 나는 정말 어머니 말을 믿은 죄밖에 없어. 어머니께서 속상하시다고 울면서 나한테 토로하시는데 내가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안 믿어. 이젠 어머니가 거짓말 하신 것도 그렇고 장모님께 잘못했다는 것도 너무 잘 아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좀 믿어주라. 솔직히 여기서 나쁜 건 우리 어머니랑 장모님 이간질한 그 슈퍼 아줌마밖에 없지 않아? 그리고 나 택배 상하차 일 하기로 했어. 어제 이력서 넣고 면접도 받고 다음 주부터 바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좀 주라. 어? 그렇게 지 말이 맞다고, 지 어머니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더니 그 잘못된 믿음으로
다 잃을 지경이 되자 정신을 좀 차렸나 보더라고요. 처절한 변명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 처절함에 왜 이렇게 웃긴지 저는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당신 죄가 그것뿐인 것 같아? 그럼 그건 죄도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건 당신 어머니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아내인 내 말을 아예 무시했다는 거야. 내가 충분히 설명할 때는 콧구멍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이혼하자니까 갑자기 막 이해가 되니? 이젠 내가 됐어. 당신처럼 답답하고 무능한 인간이랑 두 번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기회 달라고 하지 마. 이제 이혼하면 남남인데 내가 당신한테 줄 기회가 어딨어? 알아서 잘 살아. 이제 내 남편은 아니지만 우리 유민이 유혁이 아빠이긴 하니까 애들한테 보낼 양육비 넉넉하게 벌고. 저는 간절하게 기회를 달라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단칼에 거절을 하고 계속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동네가 좁다고 했잖아요. 바로 소문이 퍼졌죠. 근데 제 이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게 제 이혼 사유가 시어머니 문제라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평소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희 엄마 때문에 우리랑 친해진 거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다가 아들 이혼까지 시켰다고 혀를 내둘렀고, 또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인간이랑 영 끊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요. 몇몇 무리는 아예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을 불매하자고 들고 일어나기도 했네요. 이래서 사람이 사소한 죄라도 짓고는 못 사나 봐요. 바다에 오랫동안 가라앉았던 침전물이 한 번의 파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언제 무슨 계기로 어디서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몇몇 동네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고 제 몫의 재산 분할과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인간은 저와 이혼을 하고 몇 달 만에 그 처절함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입증했죠. 며칠 전에 그 말 많은 슈퍼 김씨 이모를 통해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다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던 소식을 들었어요. 참, 이 이모는 끝까지 사람 말 옮기기 좋아하죠? 새 살림 차리느라 돈이 궁한지 요즘은 다달이 제게 보내는 양육비는 거의 시아버지 성함으로 입금이 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빌려간 돈 700만 원도 시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셨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나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끝내 저희 어머니의 포장마차는 철거를 면치 못했는데요. 다행인 건 몇 달 후에 지금까지 모아두셨던 돈으로 작은 가게를 내셨어요. 이제는 튼튼한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곳에서 포장마차 시절부터 이어온 단골 손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언젠가 다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해야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 편한 생활을 놓치기 싫더라고요. 애가 둘이지만 한 번 철부지 딸은 끝까지 철부지인가 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한낱 유흥거리로 소비할 만한 소문이 커지고 커져서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다는 것과 오해는 그 오해를 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오해와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벌써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은 모두 행복한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